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난 잘 살고 있을까?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일까? 누구나 한 번쯤 맞닥뜨리는 고민이지만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철학이 빛을 발합니다. 철학이야말로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고민해온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저자 데니얼 클라인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던 시절부터 인생의 힌트가 될 만한 철학자와 작가들의 말을 낡은 명언집에 기록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살아가다 그뿐이다는 저자가 직접 수집한 명언들을 80세 인생 경험으로 새롭게 살펴본 책입니다. 에피쿠로스, 쇼펜하우어, 니체, 사르트르, 흉, 비트겐슈타인, 카미, 베케트 등 역사 속 인생 선배들이 남긴 간결하면서도 유려한 문장은 삶의 위기마다 적절한 해답을 건넵니다. 이 책은 인생의 의미와 철학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루지만 심각하거나 어렵지 않으며 오히려 유머로 가득합니다. 인생의 답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자책하지도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철학, 필라서피는 그리스어로 지혜를 향한 사랑이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항상 지혜로울 수는 없음을, 따라서 불완전함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함을 일깨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가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느라 네가 가진 것마저 망치지 마라. 기억하라. 지금 가진 것도 한때는 네가 꿈꾸기만 하던 것임을. 에피쿠로스. 낡은 명언집에 맨 처음 수록한 구절이다. 쾌락주의가 그저 자기중심적인 젊은 애송이의 망상이 아니라 유서 깊은 철학 사조임을 깨닫자마자 나는 쾌락주의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나 자신이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되도록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지만 도를 넘고 싶지는 않았다. 두려웠다. 에피쿠로스가 내 흥미를 끈 것도 이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신중한 쾌락주의자였다. 최근 들어 에피쿠로스가 생각 많은 학생들에게 다시 주목받는 듯하다. 에피쿠로스 사상에는 뉴에이지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사후 몇천 년이 지나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한 에피쿠로스의 격언을 보면 자동차 뒷범퍼에 붙이는 천불교풍의 스티커 문구 느낌이 난다. 한마디로 에피쿠로스는 명언의 왕자였다. 앞쪽의 명언에서 에피쿠로스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한다. 첫째,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깎거나 심지어 없애기까지 한다. 둘째, 갈구하던 뭔가를 실제로 얻었을 때 그 결과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부 원점으로 돌아갈 뿐이다. 곧 또 다른 무언가를 갈구할 테니 말이다. 교훈은 이거다. 현재를 즐겨라. 즐길 수 있는 만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에피쿠로스식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결과를 심사숙고해보기이다. 현재 가진 것 이상을 원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대가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이다. 욕구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뒤에 복잡다단한 사태가 닥치더라도 여전히 해볼 만한 일일까? 원하는 것을 조심하라. 정말로 갖게 될지도 모르므로.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이 오래된 금원에 날개를 달아준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욕구를 버리라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충고는 오늘날 많은 이에게 강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언제나 더 많은 것, 더 많은 성취를 원하는 삶에서 단점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말이다. 가장 최근에 무엇을 원했든 일단 그걸 얻고 나면 또 원하는 게 생길 테고 결국 영원히 충족할 수 없는 욕망의 덫에 빠져버린다. 새로 산 마세라티가 멋지긴 하지만 이제는 옆좌석에 앉아줄 금발의 키 큰 왕자님이 필요해. 누구나 방심하면 이 덫에 빠진다. 우리가 완벽주의를 숭배하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는 완벽주의가 고결한 인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도 완벽주의자가 되라고 한다. 완벽주의의 결과로 우리는 자신과 자신이 만드는 것 모두를 계속 발전시키는 법을 찾아 헤맨다. 예전에 유명 화가 한 명이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화랑에서 자신의 그림을 볼 때마다 거기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만 찾게 된다고. 에피쿠로스의 말이 맞다. 완벽주의란 온전한 성취감을 절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완벽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에피쿠로스는 어떤 욕망도 갖지 않는 게 이상적인 삶이라고 주장하는 걸까? 지금 가진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저 만족하란 말인가? 성욕부터 미트로프가 먹고 싶다는 생각까지 모든 갈망을 싹부터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해야만 가장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다. 에피쿠로스는 분명히 그렇게 믿었으며 이를 말로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실행에 옮긴 흔치 않은 철학자였다. 섹스는 권태나 질투 같은 행복하지 않은 감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금욕 생활을 했다. 부처가 하루에 곡식 한 톨로 버티던 것보다는 잘 먹었지만 빵과 물만으로 만족하고 살았으며 정말 참을 수 없을 땐 렌틸콩을 곁들여 특별식을 즐겼다. 다른 여러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도 주장에 이런저런 복잡 미묘한 단서를 달지 않고 완벽한 흑백 논리를 따른 극단주의자였다. 하지만 많은 철학자와 다르게 자신의 철학을 그야말로 평생 실천했다. 우리 집개 스누커즈는 타고난 쾌락주의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삶을 멀리 보지 않기 때문이다. 퇴비 더미에서 맛있지만 살짝 썩은 고등어 조각을 찾아 주저하지 않고 먹는다. 몇 시간 뒤면 분명히 배탈로 고생할 텐데도 스누커즈한테 나중이란 뭘까? 녀석은 순수하게 매 순간을 즐기며 미래의 결과 따위는 분석하지 않는다. 이 가련한 녀석은 선택지를 놓고 손익계산을 하는 건 고사하고 선택지 하나하나에 가치를 매기는 방법조차 모른다. 우리 인간은 그보다는 미래에 훨씬 잘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잠깐, 정말 그럴까?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견해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하버드 대학교 데니얼 길버트 교수의 주목할 만한 저서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배우자 탐색부터 거쳐 정하기까지 무엇이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예측하는데 형편없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심사숙고해서 결정한다 해도 실제로 행복에 이를 확률은 동전 던지기로 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불교스러운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은 아직도 내 취향을 완벽히 저격한다. 사실 에피쿠로스의 저작을 처음 읽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욱 그렇다. 보통 나는 현재를 외면하면서까지 더 많은 걸 원하지는 않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하며 현재를 외면하는 일은 잦다.
이제는 안다. 지금까지 내 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음은 뭘까를 생각하며 써버렸다는 사실을. 저녁을 먹으면서 다 먹으면 무슨 책을 읽을지, 무슨 영화를 볼지 생각하느라 정작 지금 먹고 있는 맛있는 메시포테이토를 음미하지 못한다. 다음은 뭘까는 내 삶을 오랫동안 지배했다. 어렸을 때는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끊임없이 생각했고, 좀 더 큰 다음엔 대학을 졸업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했다. 계속 그런 식이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삶을 더 충만하게 살지 못했다. 랠프 월도 에머슨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언제나 살아갈 준비를 할 뿐 정작 삶을 살지는 않는다. 세계의 여러 주요 종교가 갖는 기본 교의는 지상의 삶이란 영생, 곧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에 이르기 위해 거치는 보잘것없는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상에서의 사명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천국을 누릴 자격을 얻어야 한다. 이것 말고는 현세의 삶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지상에서의 삶은 다음은 뭘까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매 순간 초점을 내세에 맞추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 전도자들은 설교 중에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릭 워런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상의 삶은 진짜 공연 전에 하는 리허설 같은 것입니다. 죽음 건너의 영생에서 여러분이 보낼 시간은 지금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깁니다. 현세는 준비 단계이자 예비 학교이며 영생이라는 본선으로 가기 위한 예선일 뿐입니다. 본 게임 전의 연습이며 경주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워밍업입니다. 지금의 삶은 바로 다음의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음은 뭘까라는 내 개인적 강박은 워런 목사가 설교로 전달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좁을 뿐더러 위대한 내세라는 보상을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결정적 보상 없이 내 강박적 습관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무언가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바로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에 딱 좋은 행동 아닌가. 게다가 내 나이와 지극히 세속적인 내 세계관을 감안하면 이 다음에 무엇이 올지는 뻔하지 않은가. 사교 모임보다 고독이 좋아지는 나이. 언어는 홀로 있음의 양면을 현명하게 간파했다. 그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 외로움이라는 말을 만들었으며, 그 찬란함을 표현하기 위해 고독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파울 틸리히. 나는 순수한 우정의 즐거움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홀로 있음의 찬란함도 사랑한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즐거움은 더더욱 깊어졌다. 혼자 있으면 평화로움과 더불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많다. 여름날 작은 집 뒤쪽에 훌쩍 자라난 풀과 야생화들을 눈앞에 두고 홀로 앉아있노라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마저도 떠들썩한 잔치처럼 느껴진다. 내 곁을 지날 때면 아내는 가끔 즐거운 미소를 머금고 나를 바라봤다. 몇 년 전에 아내가 의자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나는 행복하게 진실을 고백했다. 어떤 깊은 생각도, 심지어 어떤 얕은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노라고. 사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진실로 즐거울 수 있었던 것이다. 고독에 빠지는 건 분명히 이기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자기 본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혼자 앉아있는 건 내가 나임을 자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 자신에 대해 축하할 일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며 그 축복은 보통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는다. 군중 속에서는 그 느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월든 연못에서 몇 달이고 혼자 지내곤 했던 미국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만큼 고독에 열중하지는 않는다. 소로는 우거진 숲속에서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고독만큼 좋은 동반자를 찾아낸 적이 없다.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나 소로의 사상은 고독과 진실로 다정한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사이 어디쯤에 있는 행위에 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말이다. 우리네 삶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하다. 사람들 사이를 옮겨 다니며 상냥하고 즐겁게 수다를 떨지만 개인적이고 심각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사교 모임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런 모임에서는 누군가와 친밀해질 일말의 가능성조차 찾을 수 없다. 그런 만남보다는 고독이 낫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한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늙은이나 할 만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나는 남은 시간을 파티 광으로 사는 쪽보다는 뒤뜰 의자에 앉아 숨쉬기 운동을 하며 보내는 쪽을 택하겠다. 스누커즈 역시 나이가 들수록 혼자 노는 쪽을 좋아한다.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보다 가지를 넓게 뻗은 단풍나무 아래에서 엎드려 있는 걸 즐긴다. 고개를 쳐들고는 코를 킁킁거리며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즐기고 때로 흥미로운 냄새가 나면 꼬리를 흔든다. 이 모든 이야기가 스누커즈와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뜻일까? 한때 삶을 풍성하게 해주던 행위와 만남을 내려놓고 우아하게 죽음의 세계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뒤뜰에 혼자 앉아 있어도 기분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건 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노년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나는 고독 속에 산다. 젊었을 때는 고통스러웠으나 나이 들어서는 달콤하다. 삶이 누구에게나 추하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치게 평안해진다. 삶은 진자 운동을 한다.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래, 인정한다. 가끔은 그럴듯한 염세주의를 갈망한다. 특히 삶이 조금 힘겹다 싶을 때, 삶이 엉망일 때, 삶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추하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치도록 냉정하게 위안이 된다. 이럴 때 어울리는 철학자라면 음울함 자체라 할 수 있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말고 누가 또 있겠는가. 이 구절을 언제 명언집에 옮겨 적었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내 인생 최악의 시기였을 거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쇼펜하우어도 쾌락주의자로 분류된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에피쿠로스와 마찬가지로 쇼펜하우어는 행복과 쾌락을 두려움과 고통이 없는 상태로 정의했다. 또한 우울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쇼펜하우어의 직설화법을 따르자면 이렇다.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놓이지 않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불행한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정도 표현에 만족하지 못한 쇼펜하우어는 극도로 비참한이라고까지 말했다. 대단하지 않은가? 여기서부터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끝없는 내리막길로 치닫는다. 유명한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생은 짧다는 이유로 자주 탄식의 대상이 되나 실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점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글 존재의 공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삶이란 분명히 일종의 실수다. 인간이 충족하기 어려운 욕구와 필요로 뒤섞인 존재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명한 진실이다. 욕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때조차 얻는 것이라곤 고통 없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존재가 그 자체로는 진정한 가치가 없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그러고는 이에 덧붙여 의무락이 짝이 없는 진자 격언이 등장한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실패로 얼룩진 젊은 시절을 보냈다. 아무도 그의 책을 사지 않았고 그를 강사로 채용해주는 대학도 없었다. 이때 당시 서구 언어로 최초 번역된 불교의 영향을 받은 힌두교 철학경전 우파니샤드를 접하게 됐다. 이 신비주의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동양 철학서는 궁극적으로 훨씬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자신의 철학과 깊은 공감대를 발견했다. 우파니샤드는 집착을 버리고 내려놓으면 삶을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생애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이 사상을 받아들였다. 말년에 그는 우파니샤드가 삶에 큰 위로를 주었으며 죽을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서술했다. 쇼펜하우어가 무언가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건 우리가 만세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 비슷하리라. 우파니샤드는 쇼펜하우어의 삶을 분명히 바꿔놓은 것으로 보인다. 평범하고 재미없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게 역설적이지만 60대에 접어들어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라는 또 하나의 유명한 저서를 내놓았는데 대부분 자신의 염세 철학을 재탕했음에도 눈에 쏙 들어오는 격언집이다. 여기 수록된 몇 가지 격언을 보면 이렇다. 대체로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 하루하루가 작은 삶과 같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건 작은 출생이고 아침 이른 시간은 작은 청년기이며 잠드는 건 작은 죽음이다. 명예는 잃어버릴 수 있을 뿐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 대부분 꽤 진부한 내용이지만 에피쿠로스의 격언처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록과 보유에서처럼 자신의 가르침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쇼펜하우어의 서술 방식은 동양 종교 서적, 특히 베단타 힌두교 버전의 짧은 격언 모음이라 할 수 있는 브라마 수트라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여록과 보유는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음울함 그 자체였던 쇼펜하우어는 갑자기 장안의 화제가 됐고 매력적인 연인들과 멋진 파티, 팬레터에 둘러싸였다. 자신의 상징이던 염세적 쾌락주의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중도 생겼다. 질풍노도풍이 엿보이는 쇼펜하우어 사상이 베를린의 카페 바워로 가는 멋진 택시 안에서 읽기 좋을 법한 짧고도 눈에 쏙 들어오는 격언집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진짜 낭만적이라며 열광했다. 20세기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누가 봐도 관대하기 그지없는 인물이었지만 유독 쇼펜하우어는 터무니없이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러셀은 이렇게 말했다. 쇼펜하우어는 습관적으로 호화 레스토랑에서 고급 식사를 즐겼으며 야하기만 할 뿐
정열은 없는 이런저런 연애 스캔들을 일으켰고 지나치게 호전적인 데다 놀랍도록 탐욕스럽기까지 했다. 금욕주의와 내려놓음의 미덕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사람이 정작 실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쓰면 마치 러셀에게 편견이나 감정이 호소함으로써 쇼펜하우어를 비판했다는 오명을 씌우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란 궁극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란 무엇보다도 심리적 현상이다. 염세주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며 사물을 보는 관점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감정에서 철학이 탄생할 수도 있지만 감정이든 철학이든 결국 증명할 수는 없다. 쇼펜하우어의 삶을 현대 심리학자들이 분석한다면 아마도 심각한 자존감 문제를 지녔던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둔 후 우울장애를 극복하고 파티광으로 변했다고 진단할 것이다. 생뚱맞게 파티광으로 거듭난 사람이 세상의 비참함에 지쳤다고 주장해봤자 설득력이 없다는 러셀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어쨌든 이 나이를 먹고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든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를 오랫동안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 최악의 순간이라 해도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다른 무언가가 따라오게 마련이다. 일상의 사소한 사건에서도 예기치 못하게 삶의 욕구가 되살아난다. 우디 앨런의 영화 한나와 그 자매들 후반부에 감독이 직접 연기하는 인물 미키가 자신이 한때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에 심취해서 자살까지 시도한 적이 있다는 긴 독백을 쏟아놓는 장면이 나온다. 자살 시도가 실패한 뒤 뉴욕 거리를 떠돌던 미키는 우연히 극장에 들어가서 막스 형제의 영화 식은 죽 먹기를 본다. 미키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냥 차분하게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어. 내 세계관을 이성적으로 되돌려 놓을 시간 말이야. 2층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았어. 있잖아, 그 영화는 어렸을 때부터 몇 번이나 봤어. 볼 때마다 재미있었지. 익히 아는 배우들이 화면에 나오는 걸 보다가 다시 영화에 푹 빠져들었어. 그러자 슬슬 그런 느낌이 든 거지.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 따위를 할 수 있지? 진짜 바보 같은 생각 아니야? 저기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좀 봐. 진짜 웃기잖아. 최악이 언제나 진실이라 한들 뭐 어떠냐고. 신이 없으면 뭐 어때? 삶은 어차피 한 번뿐인데. 내 말은 삶이라는 경험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느냐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좌석에 푹 기대앉아 영화를 보니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 미키 또는 우디 앨런의 통찰 덕분에 오스카 와일드의 놀라운 명언이 새삼 생각났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저 멀리 별들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진짜 자아를 꺼내는 위험한 방법. 존재를 가장 보람있고 가장 즐겁게 누리는 비결은 위험하게 사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내가 실존주의적 자유의 연락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대학 동기 하나가 프리드리히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건네며 말했다. 어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니체는 우리가 삶을 스스로 만든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모든 삶의 의미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요성이라는 잣대로 볼 때 필연적으로 가치가 더 높은 삶이 있다는 것이다. 니체를 읽기 전 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고 느긋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았다. 심각한 사건 따위 없는
단순한 즐거움, 에피쿠로스식 쾌락주의를 지나치게 튀지 않게 미국식으로 약간 바꾼 그런 삶 말이다. 고향 친구인 프랭크 버스비가 딱 그렇게 산다. 버스비는 늘 행복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며 멋진 아버지이자 남편이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소방서 자원봉사자로서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충분히 좋은 삶인 것 같다. 또한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내가 원하는 삶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속단하지 말라고 니체는 말한다. 우리 중 누군가는 평범함을 훨씬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온전히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다. 니체는 이를 삶의 긍정이라 부른다. 버스비는 종교와 사회가 용납하는 규칙들을 충실히 지키는 단순하고 편안한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니체는 버스비의 선택을 의지 박약이라 부를 것이다. 사실 니체에 따르면 버스비는 자신의 삶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다. 사회에서 받은 대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이다. 버스비는 무리 본능을 떨쳐낼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무리의 일부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감정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버스비는 진실로 살아있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로 버스비처럼 살고 싶은 것일까? 니체는 여러 분야에 걸쳐 글을 쓰고 격언을 남겼다. 후대의 여러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대부분을 다채롭게 재해석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니체는 분명히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라는 말의 개념을 극단까지 확대하라고 답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고픈 사람이라면 신이나 영혼 같은 초월적 존재에 의존해 자신을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심리적, 지적으로 타고난 부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려면 엄청난 노력이 계속 필요하며 이는 생애에 걸쳐 잠재된 위험을 안고 가는 투쟁이다. 그러나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찾아 헤매는 진정한 자아의 본질은 대체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니체는 내면 깊은 곳에서 발견하는 것이 실상 그리 아름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미치광이, 배신자, 어릿광대, 범죄자 같은 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니체는 말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좀 더 가치 있는 쪽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실현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것이다. 버스비의 삶과는 매우 달라 보인다. 현대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은 니체다운 삶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설명한다. 중요한 점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복잡하게, 다시 말해 세상에 융화하며 피상적으로 만족하는 문명화된 존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모순적이며 충동, 열정, 잔인함, 희열, 광기로 꽉 차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 확실히 위험한 삶일 것 같다. 하루는 출근하려고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가는데 나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나는 회사에서 늘 입는 치노 바지와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다. 반면 그 사람은 달아 빠진 나팔 바지, 홀치기 염색 티셔츠, 색깔 요란한 헤어밴드에 커다란 깃털까지 꽂은 완전한 히피족 차림이었다. 유쾌하고 대담해 보이는 모습에 나는 감탄했다. 그가 말했다. 형제, 1달러만 주지 않겠나? 내키지 않아 돈을 주지 않자 그 사람은 거만하게 얼굴을 찡그리고 내뱉었다. 그럴 줄 알았어, 째째한 자식.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난 째째하게 굴었다. 하지만 째째하다와 힙하다로 모든 걸 가르던 히피들 특유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사람은 1950년대에 교외에 거주하는 중산층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젊은 히피는 자신을 내 집단인 힙그룹에, 나를 외집단인 째째 그룹에 넣었다. 고등학교 시절과 완전히 똑같았다. 미식 축구팀 로고가 새겨진 트레이닝 셔츠가 아닌 홀치기 염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것만 빼고는. 그러나 결국 힙하든 째째하든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 깊숙이 품고 있던 모순과 싸우는 일을 은연중에 그만두고 내 친구 버스비처럼 새로운 상투적인 삶을 더 즐겼다. 여전히 위험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위험이란 경찰관의 처분이나 부모님의 반대 같은 것이었고 우리는 내면의 모순과 실존의 공포가 주는 위험에 맞서지 못하고 도피하고만 있었다. 진정한 니체적 인간이라면 삶의 매 순간 이런 위험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내면의 자아 중 일부분이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안락한 집에서 배우자, 두 자녀, 개 한 마리와 사는 행복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히피는 극히 드물었다. 그 시절에 자아 실현이란 심리치료계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의 수공업 같은 것이었다. 개 중에 이단화로 볼 수 있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이렇게 말했다.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갈망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더욱더 많이 이루려는 갈망이다. 매슬로는 자아 실현이 모든 심리치료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험하지만 진실되게 살라는 니체의 처방전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에게 만족하는 방법으로 변모했다. 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장 깊은 자아를 탐구하는데 그다지 흥미가 없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덧없이 느껴지기도 했다. 자아를 찾았다 싶으면 언제나 그 밑에 또 다른 자아가 끝도 없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내 친구 하나가 빈정대듯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뼛속까지 피상적인 존재인지도 모른다. 니체라면 그 사실마저도 직면하고 끝없는 내면의 모순으로 퇴행하지 않도록 계속 싸우라고 근엄하게 경고하겠지. 하지만 요즘 나는 좋든 나쁘든 지금의 나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을 뿐이다. 초인을 갈망하기보다는 그냥 보통 인간이고 싶다. 에피쿠로스가 가꾼 정원에서 고요한 쾌락주의를 즐기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나는 버스비와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다. 진정한 우정은 존재한다. 정말로. 함께 어리석게 굴 수 있다는 것은 오랜 벗이 주는 축복이다. 렐프 월도 에머슨. 이 문구를 명언집에 옮겨 적었을 때 나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당연히 오랜 친구가 있을 만큼 나이를 먹진 않았었다. 그런 내게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난 철학과 동기인 톰 캐스카트와 친구가 된 터였다. 톰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57년간 줄곧 내 가장 절친한 친구다.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놀랍게도 많은 철학자가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으로 우정을 꼽았다. 섹스도 익스트림 스포츠도 독창적인 철학적 해안을 얻는 것도 아닌 그저 아주 좋은 친구 하나를 갖는 일 말이다. 에피쿠로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으며 미셸 드 몽테뉴와 프랜시스 베이컨, 조지 산타야나와 윌리엄 제임스도 마찬가지였다. 나열된 이름들이 인상 깊다. 철학을 하는 일이 매우 내향적인 직업이란 걸 생각하면 이들이 우정을 중시했다는 사실은 몹시 흥미롭다. 고독한 사람들이야말로
우정의 즐거움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우정에 대해 냉소적 관점을 견지하는 철학자도 있다. 프랑스 격언의 달인 프랑스와 드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우정이라 부르는 것은 사회적 계약이자 상호 이익을 조정하고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우정은 거래 당사자가 자기애를 위해 지속적인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일 뿐이다. 그렇다. 우리 모두 이런 인간관계를 경험해봤다. 누군가를 사귀기보다는 조종하는 일에 가까운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관계를 말이다. 하지만 진실하고 열려있으며 신뢰할 만한 인간관계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내 경험이 말해준다.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들과의 우정이 그 증거다. 또한 나는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와 결혼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운을 얻었다. 우정에 대한 라로슈프코의 냉소적 평가는 경계선 긋기라는 표현으로 최근 들어 널리 알려졌다. 닥터필 출연진부터 사이콜로지 투데이 편집부까지 정신건강과 관련해 이런저런 조언을 던지는 전문가들이 이 개념을 밀고 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과 그들을 위해 자신이 하는 일에 의식적으로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거나 소진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친구들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지, 친구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 심지어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한계를 분명히 정해놓으라고 충고한다. 그래야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그어 마음의 평화를 얻는 10가지 비결에 나온 5번째 비결이다. 상호성의 법칙을 이해할 것. 당신이 지지, 애정, 만족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이에게 기꺼이 무언가를 내어주고 도움을 제안하고 시간을 바치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상업적 모델의 기초에 인간관계를 만들라는 뜻이다. 네가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면 나도 그만큼 해줄게. 라로슈프코가 말하는 사회적 계약이자 상호 이익을 조정하고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과 똑같은 말로 들린다. 우정이라는 말이 꼭 그런 뜻이어야 할까? 최근에 친구 하나가 해를 거듭할수록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깔끔하고 실천하기 쉬운 대화 수칙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친구는 남편과 더 이상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은 하나부터 10까지 사고방식이 달라서 서로 이야기해봤자 말다툼만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식이 셋이라 결혼 생활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로 해도 되는 이야기와 꺼내면 안 되는 화제가 무엇인지, 대화를 하다가 언제 자기 주장을 멈추고 물러설지에 대해 엄격하게 선을 그어놓은 결혼 생활 공식을 만들었다. 꼭 사이 나쁜 직원들끼리 멱살잡이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비즈니스 매뉴얼처럼 들렸다. 친구는 이 결혼 생활 공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려는 생각이라면 괜찮은 것 같다고 말이다. 놀랍게도 친구는 내 말에 당황했다. 상황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함께 있다는 느낌을 너무나 오랫동안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탓에 친구는 자신이 그 느낌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마저 잊어버린 것 같았다. 단언컨대 선긋기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친밀함을 느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뿐이다. 그제서야 친구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일은 평생을 친밀한 관계 없이 살아갈 것인지의 여부임을 깨달았다. 이제 오랜 우정의 즐거움을 이야기한 에머슨으로 돌아가 보자. 에머슨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잘 알고 있다. 톰과 나는 몇십 년간 계속 연락하며 지내왔다. 해마다 한두 번 정도는 같이 여행을 떠나 호텔 같은 데서 머무르며 특별한 계획 없이 시간을 함께 보낸다. 이야기를 나누고 극장에 가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긴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은 즐거움이며 특권이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각자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 줬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철학적 주제를 놓고 우리가 나눴던 길고 격렬한 토론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었다. 하지만 함께 보낸 가장 환상적인 시간을 꼽자면 아무래도 함께 바보처럼 낄낄거리며 망가질 때가 아닐까 싶다. 서로를 충분히 믿기 때문에 함께 어리석을 수 있었던 것이다. 덤앤더머처럼 말이다. 배꼽 빠지게 웃어대다 보면 잠시 시간이 멈추고 즐거움으로 무아지경이 된 상태에서 영원한 현재를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